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황용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용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5년째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업무로 인한 뇌출혈, 산재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3년 전 학폭 신고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제 가상 투자 앱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이른바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서 자금 세탁을 도운 40대 남성이 1심 징역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기 조직에서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요즘 정말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서 사기 수법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송 씨가 가담한 조직은 급등주 추천을 미끼로 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에 메신저 앱과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가상 투자 전문가로 위장한 사람들이 내세워서 이제 사기를 쳤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특정 링크를 전달해서 모의 투자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실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앱 화면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조작된 그래프와 계좌 내역을 표시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모두 허위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입금한 자금은 모두 조직이 지정한 법인 계좌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사기를 벌인 것 같진 않은데요. 그렇다면 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어떻게 세탁한 걸까요? 네, 송 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인 계좌를 통해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자금 일부를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꾸고 일부는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보니까 수법이 굉장히 교묘하고요. 또 그래프와 계좌 내역까지 조작을 했다는 걸 보니까 실제로 믿은 분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의 수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피해자는 총 108명에 달하고 편취된 금액은 약 98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송 씨는 6차례에 걸쳐서 3,4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제기받았습니다. 네, 편취한 98억 원 중에 3,465만 원 정도를 돈 세탁했는데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짚어주시죠. 네. 재판부는 자금 세탁이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데다가 자금 세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금융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 명의 대여에 그치지 않았고 반복적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참여를 하였으며 수익의 일부를 취한 정황도 파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반성도 부족한 점이 양형 이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법인 계좌로 범죄 수익을 인출을 하고 또 가상화폐로 전환한 피고인에게 내려진 징역 5년. 적절한 형량이라고 보시나요? 예,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08명으로 많고 피해 편취 금액이 98억 원으로 고액인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참여를 하였고 수익이 일부를 취한 정황이라든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징역 5년은 좀 적절한 형량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배상명령 신청을 제기했는데 모두 각하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송금을 한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공범 구조가 복잡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단독으로 묻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이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를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주식부터 코인 또 부동산 등 이렇게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리딩방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사기 행각을 벌이는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태국의 근거지를 두고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이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는데요. 다른 사기 조직으로부터 범죄 노하우까지 전수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 태국의 근거지를 두고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검거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기 조직은 다른 사기 조직으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4달 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를 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투자 증권사를 사칭해서 기관 투자자 물량의 공모주를 배정하겠다며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900여만 원을 가로채거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내국인 연락처만 280만 건에 달하고 허위 증권 사이트를 만들며 서버 등 장비를 준비하는데 1억 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 사기 범죄를 계획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요즘 경제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틈타서 불법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투자 리딩방 범죄 수단을 좀 아예 차단을 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리딩방 사기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라든가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손실 보장을 장담한다든가 또한 이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유인을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수법을 사용해서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 주의가 좀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약에 경찰, 검찰, 금융기관에 연락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사실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만약 돈을 보내셨다고 한다면 경찰청이라든가 금감원, 은행 콜센터 등에 전화를 해서 지급 정지 신청을 직접 해야 되며 그 신청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잠시 후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리 받은 사연을 보면 이제 월세 계약을 맺고 4년째 거주 중인 세입자 분이신데요. 지금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이 잘 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지금 연결됐을까요? 여보세요? 혹시 말씀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아니 목소리가 조그만하게 들리는데요. 작게 들리시나요? 지금 이제 곧 크게 들리실 겁니다. 혹시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이거 보증금을 못 받았었어요. 지금 네네. 연락을 드렸습니다. 좀 구체적인 상황을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네. 어떤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는지 저희가 좀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나서 변호사님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전세 기한이 2년 지나고 나서요. 네. 그 다음에 한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 그 다음날에 제가 나간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나간다 그랬는데 그래가 한 달 뒤에 보증금 준다 그래놓고라면 뭐 주도 안 하고 이만하고 저만하고 말 바꾸고 막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월세 계약으로 지금 임차인으로 거주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임대인께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셔서 퇴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증금을 뭐 돌려주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뭐 말을 안 했다가 좀 말이 좀 바뀐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황용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인 상담 받아볼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그 전세 계약, 그 월세 계약이 언제부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셨을까요? 2021년도 7월 16일 날 해가지고, 예. 그 2년 정도 이제 계약을 먼저 하셨을 것 같고, 예,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계약을 하고, 23년 7월 16일까지 한 다음부터는 다음에, 네. 묵시적으로 그냥 예, 이렇게, 갱신이 돼가지고, 예, 예. 그래서 원래는 2025년 7월 16일까지 이제 거주를 하셔야 되는 사안이셨네요. 아, 그게 묵시적인 계약이 그러면 그게 정식 계약으로 인정이 되는 예, 겁니까? 동일한 계약 기간으로 이제 연장이 되는데 상호 예. 합의로 이제 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집주인이 먼저 이제 월세를 올려달라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올릴 수가 없는 사안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서로 좀 얘기가 된 사안일까요? 아니면은 일단은 뭐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제 집을 빼겠다라고 얘기가 됐었던 사안이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월세 올리 달라고 한 다음에 제가 그 다음 달에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다음 달에 나가겠다.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래 주인이 보증금 내준다 하더라고요. 아, 그럼 뭐 추가적으로 새로 임차인을 구해달라 혹은 뭐 복비라든가 부동산 중개 비용을 따로 달라 뭐 이런 말들 없이 그냥 뭐 다음 달까지 나가면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안일까요? 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네네.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그 금액에 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네. 월세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올릴 만큼의 그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나간다 그랬습니다. 아, 바로 다음 달에 들어올 사람이 있다. 예.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가달라라고 했던 사안이고, 근데 지금 이제 5월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보증금은 줄 생각이 전혀 없는 사안인 거죠?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말을 바꿉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네네. 말을 자꾸 바꿉니다. 그래, 정신이 없는가. 그래가지고 예. 저도 답답하기는 답답한 상태입니다. 지금. 뭐 이사 날짜를 따로 정하거나 뭐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겠다 이런 내용들은 없었던 건가요? 제가요? 예. 제가 이걸 보증금을 받아야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 집주인한테 제가 보증금 언제 내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도 이사를 계획을 잡았는데요. 예. 내준다 했다가 말을 바꾸니까 네. 그래 지금 저도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아,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예. 네. 그리고 뭐 그 집 자체는 그 집주인 소유일까요? 그러면은 그 뭐 예, 집주인 소유 이렇게 맞습니다. 임대차 그 임대인 자체가 이제 소유자랑 동일한 사안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혹시 그 거주 지역은 이제 서울이실까요? 아니면은 뭐 광역시라든가 혹은 그 밖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사안이실까요? 대구입니다. 대구에 계시고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집 가치 자체는 지금 2천만 원 이상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집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예. 예, 그 만약에 뭐 법적 소송으로 가셔도 이제 집 자체에 대해서 뭐 경매를 진행해가지고 보상받으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신 거죠? 혹시 뭐 등기부를 한번 떼보셨을까요? 등본을 떼봤긴 떼봤습니다. 예. 네네, 뭐 근저당권이라든가 우선순위로 뭐 들어가 있는 다른 뭐 담보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던 사안이신가 싶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은 확인을 안 못 하셨고요. 해봤는데 제가 그런 쪽에서는 잘 몰라가지고. 예, 그냥 월세 계약 이렇게 제가 임대차 다시 계약서 한번 쓰고 이렇게 계약 들어가셨던 거죠? 예. 그 뭐 주택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입한 내역 전혀 없으시고요. 거기는 없고 그냥 동사무소에서 해 들어오고 나서 확정일자 받아난 거 그건 있습니다. 아, 확정일자 받고 그러면 주민등록도 이전을 하셨을까요? 예. 아, 네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월세 계약이 이제 그 묵시적 갱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연장되는 기간이 2025년 7월 16일까지긴 합니다. 네. 예. 그래갖고 이제 원래는 그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종료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이 그 합의된 일정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새로운 사람이 올 테니까 집을 비워달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원래는 이제 임대차 보증금까지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 그 합의에 있어서,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해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에 다다른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의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이제 그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건물을 이제 넘겨 주어야지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지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사안이긴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건물을 이전하지 않으면은 그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이제 사용 수익 상당의 이제 부당이득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 예. 예. 그래갖고 이제 그 금액을 이제 원래는 지연 이자를 이제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청구하지 못하는 게 발생을 하는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 건물을 이제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아마 이제 뭐 상환 이행 판결로 해가지고 건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올 텐데, 네, 이제 건물은 이제 그 보증금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아, 예. 예, 그 이제 보증금 자체가 원래 이제 그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 만약에 이제 그 임대인이 돈이 충분히 없는 경우에는 이제 뭐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입해가지고 이제 정부로부터라든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제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물 가액 자체가 지금 이제 보증금이 2천만 원보다 훨씬 상회를 하는 사안인 것 같아가지고, 예, 그 이제 뭐 따로 이제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신 사안 같고,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 이제 받아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보통 이제 소송을 이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이제 제가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이제 필요하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집행 권원이라고 해가지고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뭐 화해라든가 조정 조서라든가 하고 이제 승소 확정 판결문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저희가 말하는 뭐 경매 청구라든가 혹은 뭐 이제 그 은행 계좌를 묶어 가지고 돈을 들고 오는 방법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이제 추심을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올 수가 있는 사안이고, 만약에 이제 그 선순위 저당권 등이 좀 성립이 되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제 후순위, 그러니까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주민등록 이전을 한 때부터 이제 대항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소액 임대차 관계를 체결한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6,500만 원까지 이제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이 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뭐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는 5,500만 원까지도 이제 우선 변제권의 범위로 포함되게 됩니다.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금 뭐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2,800만 원인데 지금 이제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충분히 포함되는 금액이래 가지고, 만약에 선순위 금저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 변제권으로 이제 보증금을 들고 올 수는 있는 사안입니다. 아, 예. 예, 근데 이제 우선은 이제 이런 추심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집행 권원, 그러니까 승소 확정 판결문이 필요하잖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아마 제기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뭐 의뢰인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 내용 증명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부분도 좀 알려드리면은, 이제 뭐 내용 증명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계약 해지 의사 표시라든가 혹은 보증금을 달라는 의사 표시를 이제 명확하게 좀 남겨두기 위해서 이제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 자체로 이제 뭐 집행이라든가 추심을 들어갈 수는 없고, 네, 그 이제 내용 증명은 이제 이후 이제 일단은 보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소송을 진행하실 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내용 증명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상대방이 이제 뭐 보증을 못 주겠다 혹은 뭐 집이 나가야 주니까 이제 뭐 나는 계약 해지를 못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증금 지급 의사가 없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남겨놓은 증거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굳이 내용 증명을 보내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바로 진행하실 수는 있는 사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아, 예, 예. 예, 그런 사안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한 것과 동시에 이제 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언제든지 그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혹은 뭐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건물을 다 비워주고 그에 대한 키를 공인중개사무소라든가 상대방한테 전달을 함으로 이제 그 인도 절차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이제 그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전혀 집을 못 구하는 사안이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상환 이행 판결이라도 받아두기 위해서 이제 소송 절차를 아마 이용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그런 사안입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실까요? 거기 저기 변호사님께 한 개만 더 물으면 네네. 되겠습니까? 네네. 저기 지금 제가 사는 천장에 네. 그 위층에서 그 물을 너무 많이 틀어가지고 물이 새가지고 천장에 물이 흠뻑 젖어가지고 이렇게 주인 입회하에 거기 천장을 뜯어가지고 이거를 봤는데 네. 원인이 몰라서 이제 뜯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주인이 거기 천장 뜯은 거에 대해서 수입이 200만 원을 보상하라고 지금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선생님한테요? 예 제가 그래 하도 황당해가지고 네네. 그래 지금 저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가 그래 지금 이것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네네. 1년 전에 거기 2층에 사시는 분들이 물을 너무 베란다에 물을 하루 종일 물을 틀어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제가 사는 천장으로 물이 막 새길래 그래 제가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물이 새는데 예. 이거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래 그때 주인이 내려와서 2타의 천장을 뜯었습니다. 그래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그래 천장 뜯은 비용을 200만 원을 그 네네. 사과하겠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안 주셔도 되는 금액입니다. 예. 네네,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예. 보통 이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은 그 예. 이제 책임을 누가 무느냐 그 부분이 예.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바깥으로 돌출돼 가지고 임차인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네. 그 설치가 된 그 이제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이제 뭐 임차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이제 지출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건물 내벽에 발생한 균열이라든가 누수라든가 혹은 뭐 이제 배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이제 임대인이 관리를 해가지고 수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임대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돈을 내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네. 했을 때는 이제 건물 자체가 보면 공용 부분이랑 전용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네. 만약에 내가 1층이고 상대방이 2층이다라고 한다면은 1층과 2층 사이의 경계는 과연 1층 소유일까 2층 소유일까 이게 혼동이 될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중간에 속한 부분은 이제 공용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2층에 물을 많이 틀어가지고 이제 과실로 인해서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2층에 이제 전용 부분에 속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층 세입자분이라든가 2층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이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1층 자체에 대한 문제였다고 하더라도 건물 내벽에 발생한 문제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이제 그 관리 수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수리비 자체는 이제 뭐 임대인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임대인이 건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런 의무를 네.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건물 이제 물이 누수가 돼가지고 이제 뭐 옷가지라든가 혹은 뭐 네. 가전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든가 옷에 있어서 곰팡이가 발생해서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임대인이 이제 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보통은 이제 그 피해액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소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절차적 시간을 고려했을 때 소송보다는 이제 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제 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건물 내벽에 건물 자체로서 이제 발생한 하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임차인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서 와서 살면은 이제 편안하게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혀 관리를 안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이 이제 손해배상 책임 혹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그 이제 그 2층에 누수를 발생시킨 그 2층에 이제 거주하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200만 원을 달라라고 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약 그냥 주실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그 한번 상담 같은 걸 받으셔가지고 내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오히려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손해를 청구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내가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안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궁금한 점 해소가 되셨을까요?
예. 해서 조금 들었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방송 전화 끊은 이후에도 변호사님과 함께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필요하신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실은 일반적인 세입자 임차인분들은 네네. 그렇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냥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소송까지 가지 않고 좀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은 이제 내용 증명 같은 것들을 보내가지고 네. 이제 당사자한테 이제 그 지급 의사가 없다는 것들을 이제 먼저 확인을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내용 증명을 받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한 절차는 이제 벗어났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내용 증명을 받게 되면 한 번씩 이제 인터넷을 찾아면서 자신들이 이제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소송으로 가면 결국 불리하는구나.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제 돈을 줘야 되는 사안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뭐 소송 자체가 이제 부담스럽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체국에 가셔가지고 내용 증명 간단하게 발급을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예, 발급해라. 발송을 해버리면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보내는 거죠. 작성 예, 맞습니다. 자체는 이제 예, 스스로 작성을 하셔야 본인이 되고요. 하셔야 그리고 되는 사안입니다. 집안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전에 듣기로는 변기도 고장나 있었는데 이걸 다 감안을 하고 그대로 감수를 하고 사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때 임대인이 200만 원을 요구한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아까 낼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예, 이 예. 부분도 지금 임대인이 끝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어차피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은 네. 상대방이 이제 필요비라든가 유익비 공제 주장을 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연체 차임에 대해서 공제 주장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법률상 근거 없는 필요비라든가 유익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이제 200만 원 자체도 이제 뭐 임대인이 원래는 관리 수선해야 되는 의무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밝혀지게 된다면은 뭐 상대방이 이제 받아갈 근거가 없는 돈이 되는 것이라서 소송도 이제 한 번에 다 진행이 될 수가 있는 사안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월세 계약이잖아요. 예, 이렇게 맞습니다. 집에 뭐 고장난 부분이 있다거나 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네네. 스스로 고치기보다는 그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게 맞는 거죠. 무작정 참는 게 능사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 건물에 대해서 내가 주거에 대해서 네. 충분히 이제 휴식을 하고 사용 수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관리 수선 상태가 이제 하자가 있어서 내가 이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집에 가서 살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은 네. 그 계약 해지에 대해서 책임 자체는 임대인한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무조건 이제 임대인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사안은 아니고, 이 건물 이제 내부로 돌출돼서 임차인이 충분히 자기가 수선이라든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하자였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이제 수선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만약에 건물 벽 안에서 이제 발생한 하자, 특히 뭐 누수라든가 배정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건물 함부로 자체의 문제인 거잖아요. 예, 벽을 뚫어볼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임대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책임 자체도 임대인이 이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소송까지 했는데도 네. 임대인이 난 줄 돈이 없다 이렇게 네네. 버틸 경우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예, 일단은 소송을 이겨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아무 쓸모없는 승소 판결문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상대방이 이제 자력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승소 확정 판결문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뭐 이제 물건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제 그 은행 계좌에 대해서 압류를 해가지고 이제 은행 계좌에 대해서 돈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 같은 경우는 소액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소액임차인은 이제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건물에 대해서 이제 경매를 신청을 하셔서 이제 뭐 먼저 돈을 받아가시면 되는 사안 같습니다. 네, 지금 상담자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항이는 네, 맞습니다. 분명한 건물 것 가액이 같습니다. 2천만 원은 충분히 상회할 것 같아가지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상담자께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소송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집행 권한을 확보해서 그 추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충분히 자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 권한이 없이는 이제 그
그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을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증거만 좀 충분히 준비를 하시면은 돈을 받아서 이제 나오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5년 전 이자를 많이 쳐준다고 해서 친구 소개로 2억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친구를 믿고 대출까지 받아 빌려준 건데요. 처음엔 매달 입금되는 이자만 500만 원이 넘어서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점점 금액이 적어지더니 2년 정도 지난 후에는 그마저도 끊겼고 현재 원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동안은 좋게 얘기해보려고 참아왔는데 최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매달 180만 원이 넘는 대출이자가 너무 버거워졌습니다. 나이 70에 일을 시켜주는 곳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목돈이 절실해 채무자에게 독촉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갚을 처지가 안 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확인증이라는 걸 전달받았는데 구체적인 이자나 변제 조건이 적혀있지는 않았습니다. 회사 계좌로 돈을 입금했는데 현재 그 회사도 폐업했고 지금은 신용불량자 신세라 부동산 같은 재산은 다 아들 명의로 돌려놨다는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친구한테 따져보려 했지만 얼마 전 대장암 수술을 받고 죽다 살아난 상황이라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소송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아내에게 매일같이 닥달을 받고 자식들한테는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차용증 없이 확인증만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네, 그 실무에서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가지고 채권자가 변제를 못 받는 경우 등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여금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은 네. 충분히 대여금으로 인정받아가지고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사안에서 확인증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확인증으로 대여금 계약 체결 사실이 확인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돈을 받으실 수는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근데 이제 확인증에 이자라든가 변제 조건이 제대로 적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셔가지고 만약에 뭐 관련 녹음이라든가 문자 혹은 이제 뭐 얼마를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도록 해야 하나 뭐 이런 거라도 좀 남겨져 있는 게 좀 필요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대출까지 받아서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셨는데 5년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상당한 이자를 주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걸 좀 사기죄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사안에서는 2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자는 물론 이제 원금도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상담자가 변제할 것을 요구해도 갚을 처지가 못 되다면서 사실상 변제할 의사가 없음을 이제 명시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담자를 기망해서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가지고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초반 2년 정도는 꽤 많은 이자를 받아오신 것 같습니다. 거의 500만 원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대방이 사실상 원금을 일부 상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 이제 변제 충당과 관련해 가지고 민법에서는 당사자가 한 합의가 없으면은 민법 479조에 의해서 비용, 이자, 원본 순서대로 충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이제 2년간 지급한 금원이 이제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자보다 많은 금원을 변제를 해야지 원금 상환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오.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친구분의 소개로 돈을 빌려준 상황입니다. 그럼 그 친구에게 좀 상황이 대장암 네. 수술을 받은 직후라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 친구분에게도 책임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친구분이 단순히 상담자분
채무자분에게 채무자를 소개해 준 거에 불과할 뿐이라면은 이제 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만약 친구분이 채무자가 공모한 사정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은 함께 사기죄 재책을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소개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네네, 정리를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대가 신용불량자이고 회사도 폐업을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예, 그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이고 회사가 이제 폐업한 사정으로 만약 상대방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집행권을 확보해도 이게 이제 승소 확정 판결문으로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은 네. 이제 뭐 실익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행위 취소 등 다른 소송 등을 이제 강구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아들 명의로 돌려놓는 것 같다 이런 소문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압류나 강제 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빚을 갚지 않으려고 옮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무효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상대방이 이제 상담자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돈을 빼돌렸다고 한다면은 네.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민사적 방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상담자가 수익자인 아들을 상대로 이제 재산 이전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를 하고 가액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형사적으로도 강제집행 면탈죄를 이제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까지 고려해 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빌려준 지 5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좀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 네. 혹시 소멸시효 문제는 없을까요? 예, 우선은 이제 민사상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소멸시효 걱정은 당장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회사 이름으로 이제 계좌를 입금받았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게 이제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이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사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상행위로 발생을 한다던가 혹은 이제 뭐 회사 영업 준비 자금으로 작용이 네. 된다고 한다면은 상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상사채권은 5년이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네. 폐업한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근데 이제 적용을 돈을 빌릴 당시에 이제 상사 채권으로서 이제 상법이 적용되는 사안의 대여금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 그래도 5년이 적용되는 사안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자녀분의 결혼식을 앞두고 고민이 많으실 상황입니다. 지금 상담자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내용 증명을 통해서 변제를 최고화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실 사안 같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혀 갚을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사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민사 소송을 진행할 필요성도 인정되며 형사적으로도 사기죄라든가 뭐 강제집행 면탈죄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2달 사이 직원 3명이 이직, 휴직 등의 이유로 회사를 나갔습니다. 그 뒤로 신입 채용이 계속 미뤄지면서 회사를 그만둔 직원들의 업무까지 제가 떠맡게 됐습니다. 한 달 정도만 고생하면 되겠지 했는데 입사하자마자 그만둔 사람까지 생기면서 생각보다 과중한 업무를 하는 날이 길어졌는데요. 과로로 쓰러지는 게 아닐까 주변에서 걱정할 정도로 일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회사 매출 증진 압박까지 심해져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퇴근길에 골목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행인에 의해 병원으로 빨리 이송됐는데요. 병명은 뇌출혈이고 동정맥 기형이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약간 기형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팀장이 병문안을 와서 은근히 퇴사를 권했습니다. 사실 저도 크게 아파 보니 일도 일이지만 우선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관둘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뇌 관련 질환도 그렇고 다시 취직할 수 있을까 걱정이 큰데요. 친구가 주변 사람이 업무 중에 저처럼 쓰러졌고 뇌 동정맥 기형이었지만 산재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때문에 저도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적으로 몸도 안 좋아지고 퇴직 권고까지 받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권고사직을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참 여러모로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산업재해 관련 부분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산업재해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는 자가 우선 이제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을 하는 도중에 재해를 입어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산재 승인이 되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그리고 장애급여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담자님 같이 뇌질환의 경우 산재 승인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이제 뇌출혈 등 뇌심혈관 질환을 산재 승인율은 나이, 성별, 직업군에 따라서 좀 다양하고 네. 또한 이제 업무 수행성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의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좀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냥 대략적으로는 한 50%에서 70%가 이제 승인된다고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뇌동정맥 기형이라는 선천적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산재 승인이 어려울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만약 상담자에게 뇌동정맥 기형이라는 선천적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할지라도 네.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재해로 말미암아 선천적 질병이 악화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산재 승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질병은 이제 업무와는 관계없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지만 산재가 승인되는 사안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업무상 사고라고 한다면은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거의 산재가 승인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업무상 사고가 업무상 질병보다는 산재 승인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상담자께서 최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잖아요. 네. 때문에 이로 인해 과로가 누적되면서 발병이 됐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산재 승인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상담자의 경우 함께 일하던 직원 3명이 이직, 휴직 등으로 이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서 피로가 누적된 사안이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뇌출혈이 발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한다면은 업무 수행성과 업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상담자님께서 구두로 사직 권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해고와 권고 사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제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와 달리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해고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근로자는 경우에 따라서 해고 예고 수당이라든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대가로 위로금이라든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담자님께서는 권고 사직에 불응할 권리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야지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사를 좀 압박하는 분위기를 형성을 해서 등 떠밀려 사직서를 쓰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네.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퇴사를 압박하는 분위기를 형성해가지고 억지로 사직서를 쓴다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근로관계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대해서 해고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 수당이라든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이 이제 가능한 사안입니다. 네, 상담자님께서 이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안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잘 입증하셔가지고 산재 신청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중한 업무가 부여된 사실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발병한 사실 등을 관련 증거를 좀 많이 수집을 하셔가지고 잘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3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같은 반에 소위 말하는 일진 무리가 있었는데요. 유난히 괴롭힘을 당하는 서너 명 중 하나가 저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에게 말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보복이 무서워 따로 말할 데도 없었는데요. 얼마 전 SNS를 하던 중 가해 학생이었던 여자의 한 명을 보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공부를 제법 잘해서 지금은 좋은 학교에 다니며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가해자들도 보란 듯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폭력을 당한 이후로 대인관계 기피증이 생겨서 몇 년째 정신의학과에 다니며 약을 먹고 있는데 말입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 이제라도 고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같은 반이었던 친구 2명과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데요. 그 친구들이 목격자 진술도 해주겠다고 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단 고소를 할 경우 승소할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를 들어서 당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모집하는 글을 졸업생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 올렸는데요. 가해자 중 한 명이 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올린 게시글에는 가해 학생들의 이름이나 사진, 동영상은 없습니다. 그냥 2000 몇 년도쯤 학교 다니신 분, 그때 그 친구들 때문에 괴로웠던 분들 개인적으로 톡 주세요 이렇게 올렸을 뿐인데 이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하셨습니다.
상처가 정말 크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우선 이 사실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3년여 전에 학교 폭력 피해, 이제 와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사안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는지 여부가 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네. 통상 이제 폭행죄라든가 협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 그리고 이제 공갈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 적용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증거만 있다면 형사 고소는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이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이제 소멸시효가 도과해서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3년 전에 학교 폭력 피해이기 때문에 지금 네. 뭐 상관없이 충분히 신고를 네, 가능하신 맞습니다.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하지만 그래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 목격자로서 진술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좀 더 명확한 증거로 승인받을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사안의 경우 이제 시효가 오래 지났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친구들이 목격자로 진술을 해준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보다도 이제 녹음 파일이라든가 영상, 문자 메시지 이런 증거들이 있다면 좀 더 명확하게 또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근데 아시겠지만 온라인에서 특정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잖아요. 지금 상담자께서 당시 같은 피해를 입었던 친구들을 찾으려고 약간 두루뭉술하게 글을 써서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올리신 글을 봐도 그때 그냥 그 친구들 때문이라고 했지 특정하진 않았거든요. 네, 이제 명예훼손죄 성립 구성 요건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공연성이라든가 특정성이 인정되고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돼야지 이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이제 공연성이라든가 명예훼손 특정성 자체는 이제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게시된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그 사람을 특정할 수가 있다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서는 이제 상담자가 오픈 채팅방에 게시한 내용이 가해자들을 특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은 명예훼손죄 자체는 또 성립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가해자 중 한 명이 개인 메시지를 보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사실 하셨기 때문에 상담자께서는 협박으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협박으로 이렇게 오히려 더 고소를 해볼 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를 고소하겠어라는 자체가 협박에 또 성립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냥 형사적으로 처벌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될 것이지 그 사람에게 너를 고소할 테니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행위 자체가 협박이라든가 강요에는 이제 들어갈 수가 상당한 좀 있습니다. 압박감을 느끼셨을 것 예,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만약 이 상담자님의 글이 시발점이 돼서 동창생들 간에 특정인들을 뭐 비난, 공격하거나 낙인을 찍는 일이 발생하면 오히려 상담자님께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마녀 사냥이 횡행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만약 상담자의 글이 시발점이 돼서 동창생들이 가해자들을 모욕 내지 명예훼손하는 일이 발생을 하였다면은 모욕 내지 명예훼손을 한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담자가 직접적으로 모욕 내지 명예훼손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글을 오픈 채팅방에 올린 것 자체가 상담자분이 집단 고소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네네. 집단 고소를 하면 승소 확률이 더 높다고 들었다고 하셨거든요. 실제로도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이제 집단 고소를 한다고 해서 꼭 승소 확률이 높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군요. 구체적 사안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증거가 없는 경우라든가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힘든 경우에는 고소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증거가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 이제 서로 이제 확인해가지고 이것들도 이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모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 상담자님께서 좀 고민이 정말 많으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지 정리해 주시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형사 사건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증거를 이제 친구들 통해서 가장 많이 수집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방이 역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 등의 사실을 잘 조심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년 전에 당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네.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만약 소송을 한다면 위자료까지 청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제 민사상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네. 이제 형사적으로 이제 고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좀 더 인용을 잘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는 더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황용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